네,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영남권 공천 발표에서 현역 의원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명룡 대전이 확정됐는데요. 공천 막바지 전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이 2차 결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남권 현역 의원 3명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이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노골적인 친윤 공천을 강행해도 될 때가 된 거죠. 될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쌍특검, 예. 재의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논란이 될 만한 지역들은 이제 최대한 뒤로 이제 미룬 거죠. 특히 현역 의원들이 반발해서 탈당하거나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 재의결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반란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표단속 차원에서 현역들을 가능하면 이제 어지간하면 살려두는 그래서 이제 현역 불패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건데요. 네. 이제 뭐 그 재의결 그것도 이제 결국 부결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현역 의원들이 지금 새 의원들이 다 초선 의원들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선, 뭐 재선, 뭐 또는 중진 불문하고, 예. 그러니까 친윤 성향 또는 이제 친윤 호소인 중에서도 좀 이제 충성도가 높은 이런 분들은 대략 이제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제 대항자가 당내 대항자죠. 좀 유력한 그런 이제 친윤계 인사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쪽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노골적인 친윤 공천을 사실은 그 동안은 굉장히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장용환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차 방정식 단계로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골치 아픈 그런 부분 지역들이 이제 있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고차 방정식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쌍특검 재의결이라고 하는 중대 변수가 하나 빠져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훨씬 더 좀 부담 없이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제 친윤 공천을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시기가 됐다. 쌍특검법 폐기 이후가 바로 그 시기다. 어떻게 차 교수님 좀 동의하십니까? 뭐 시기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 3명의 그 현역 탈락은 사실 경선의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뭐 이렇게 이 경선 일정을 뒤로 잡았다는 것은 현역 의원들 오늘 공교롭게 탈락한 3분들의 아마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역 평가에 대해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찍 경선이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분들이 탈당할 가능성을 아마 그 이렇게 배려한 감안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오늘 이 결과만 봤을 때는 뭐 이 세분 그러니까 지금 대친 이 지금 공천 그러니까 이 경선 승리한 이 신진들이 다 찐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 좀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경선 결과는 좀 준비된 시민들의 경쟁력의 우위 그리고 이 현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모로 그러니까 의정 활동에서의 여러 가지 구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이 당원과 민심의 심판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뭐 지금 부산 동래구 같은 경우에 지금 서지영 지금 이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당이 지금 총무국장을 바로 직전까지 맡았거든요. 그리고 4년 전에 김희곤 그 지금 의원과 사실은 그때 경선을 했었어요. 그때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 매치인데 아마 나름대로 4년 동안 절치부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오늘 이겼던 것 같고요. 좀 이상이 오늘 지금 승리자도 보면 그러니까 후보도 보면 사실은 뭐 저 청와대 춘추관장 그리고 또 방송에 상당한 패널로 많은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김병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또 휘말렸던 이 전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한 것 같고요.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지금 이 우파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 일종의 변호사 단체 회장을 맡고 있고 저분이 또 뭐 소설가까지 등단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명세를 갖고 있거든요. 반면에 임병헌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도에 그 이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조직 장악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역 의원 평가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또 경남 창원 의창의 5선의 김영선 의원은 이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뭐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룸이 있었다면 아마 재배치를 했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재배치할 만한 그런 이제 특히 TK나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재배치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치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다선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경선 룰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이제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네. 사실은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5선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컷오프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사실 그동안의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현역 불패다, 또 뭐 감동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감동이 있는 공천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지금 남아 있는 지금 뭐 영남 같은 경우 이제 남아 있는 곳이 지금 보류된 곳이 7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7곳이 뭐 전부 다 현역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 자체가 그리 높지 않잖아요. 지금 아마 이 지금 이 결정이 난 지금 지역구 같은 경우에 현역의 공천 비율이 지금 70%를 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7명의 그 영남권에 보류된 이 현역들이 다 탈락한다 하더라도 이 그 물갈이 비율은 한 30% 조금 더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5번의 총선 과정에서의 국민의힘과 그 전신의 당들이 한 48% 정도의 그 물갈이 비율을 보였거든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모자랄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산술적으로 사실 그 이 현역들의 교체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상당히 혁신 공천,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이라든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피수혈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본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고양정 같은 경우는 김연아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이제 취소됐고 그 자리에 김용태 전 의원이 우선 추천이 지금 됐단 말이죠. 이 공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권력 투쟁의 결과다 이런 얘기도 지금 이제 있긴 해요. 물론 이제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연아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공관위 쪽에서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랬던 거를 이제 비대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해라. 이제 그 배제가 되는. 그래서 뭐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약간 그 친윤과 뭐 한동훈 위원장 간의 약간의 뭐 갈등설,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불거지기도 했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픽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찌됐건 이제 뭐 친윤계들의 의지가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는 대통령실의 의지도 좀 반영된 그런 인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양시 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야당이 강세인 지역인데 김용태 전 의원의 공천이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김연아 전 의원의 대안으로서는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김용태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 보수지 그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흠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양천을에서 내리 3선을 했던 의원이거든요. 지난 4년 전에는 사실은 본인이 더 상대적으로 흠지인 구로을로 본인이 자원해서 내가 한번 이인영 의원을 꺾어보겠다고 도전했던 나름대로 소신과 뚝심을 갖추고 있는 의원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양정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세가 강하다는 것이죠. 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여기서 재선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이용호 의원이 지난번 또 당선됐기 때문에 내리 3번을 지금 민주당이 다 당선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김용태 전 의원이 갑자기 지금 여기다가 지금 공천에서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낙하산으로 지금 투입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지역적 연구나 지역 현안을 그만큼 이렇게 상당히 지금 이렇게 팔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확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하게 지금 반발하는 예. 여러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조직을 추스리는 그러한 작업들이 쉽지만은 않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태 전 의원의 상당한 뭐 이 정치력에도 불구하고 쉬운 싸움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만찬 회동을 어제 가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여당 후보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매우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그 만남을 통해서 예. 어찌 됐건 뭐 만난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당 권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난 것으로 봐야 예, 되는 지금 거고. 뭐 보고 계시지만 네.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 예. 늦지 않은 시간에 답을 드리겠다. 이런 대화가 좀 오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에 들어가면 뭐 반응이 곧바로 있지 않을까.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출마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뭐 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좀 공을 들이는 분위기거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미 이제 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제 중량급 정치인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동한 그런 이제 전례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예. 추가로 김영주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국회 부의장도 할 정도로 상당히 중량급 이제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오는. 근데 이렇게 데려옴으로 해서 이제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이재명식 사천에 대한 이제 반발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작동했던 거고, 이재명 대표의 그 사천 논란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민주당이 굉장히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 불을 더 지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상징적인 그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강력하게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출마를 여당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같은 지역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 교수님? 뭐 아무래도 같은 지역을 안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뭐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도 사실 김영주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속해 있는 지역이 영등포갑이잖아요. 예. 여기 김영주 그러니까 의원이 내리 사선을 했거든요. 물론 잠깐 한번 그 낙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 김영주 의원을 공천을 해서 당선될 경우에는 사실 두 석을 더 확보하는 예. 그런 셈이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영등포갑이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에 속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강벨트를 통해서 수도권의 판세를 한번 뒤바꿔 보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김영주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낙천된 이유 중에 하나, 이게 낙천은 아니죠. 사실은 하위 평가를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7월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을 가면서 지인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을 빚었고,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하위 평가를 받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문제는 이 당시에 국민의힘이 다시 김영주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건 내로남불이다. 국민을 상대로 기만과 조롱을 하는 거다. 왜? 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를 하면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중진이자 민주당 속속의 당 국회 부의장이 이렇게 일본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네.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국민의힘이 김영주 의원이 이 지금 탈당을 하자마자 무조건 모시고 오겠다는 거, 이거는 그 국민의힘이 이야기했던 내로남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유권자들이 바뀐 당적을 또 어떻게 볼지도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이제 이재명 대표 단수 공천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의 명령 대전이 성사됐는데 이번 공천 결과 차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그 좀 아쉬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출마를 할 경우에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상 상당히 민주당이 강시적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총선을 통해서 상당히 아마 정치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원희룡 전 장관이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후 리스크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자유통일당에서 느닷없이 지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지금 공천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대장동 비리와가 그 재판경에서 저희 앙숙 관계잖아요. 이분이 또 지금 사사건건 아마 이 사후 리스크를 갖고 물고 늘어질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총선 내내 이재명 대표의 사후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항을이 그 민주당에게 상대적으로 양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친명 측근들은 다 양지 안방에 쉽게 공천되는 이러한 상황이 당의 지금 큰 분란 중에 하나인 사천 시비와 관련해서 주류의 헌신과 이익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지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부분에 그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화력을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도 많이 얼굴을 보이고 있고 또 원희룡 전 장관 후원회장의 이제 전 국가대표죠 이천수 씨가 나서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뭐 수도권 그 대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역이면 이제 분명하죠.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기서 혹시 승리하게 되면 차기 대표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실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리도 확실하게 매김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큰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여기서 패배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총선 결과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이제 출마 얘기도 이제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진보 정당의 어디 후보로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굉장히 더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정당 후보로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표가 좀 분산될 가능성이 좀 커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여기가 이제 사실은 진보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보수표마저도 저렇게 이제 분산이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비교적 손쉽게 이길 수도 있다. 제가 보건대는 이제 여기 단수 공천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비례대표 일각에서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총선 전체적으로 지휘하려면 이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총선을 전체적으로 지휘한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승리는 큰 그 문제가 안 된다라는 판단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컷오프 이후에 굉장히 반발이 컸던 비명계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 결국 이제 원안대로 컷오프를 확정하기로 했는데 이제 홍 의원이 고든 정치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를 밝혔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뭐 지금 탈당을 해서 아마 이 총선에 출마하는 쪽에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사실은 지금 이 부평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뭐 진보세가 강하긴 합니다만 지금 홍영표 의원이 만약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3지대인 뭐 새로운 미래 후보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또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경선에 누가 승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선에 승리하는 한 분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 민주당 표가 갈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홍영표 의원의 당선도 희박한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또 하나의 측면은 홍영표 의원의 탈당이 소위 말하는 친문계와 공동보조를 맞춰서 집단 탈당이 된다고 한다면 좀 힘이 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사실 탈당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친문계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그리고 송갑석
윤영찬 의원이 다 경선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 경선에 지금 경선 수락했다는 의미는 그분들은 지더라도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예,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아직까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당에 남아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패배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민주당 재건을 우리 예. 친문계들이 해야 되겠다는 입장 쪽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발을 맞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탈당의 가능성은 저는 한 반반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어떻게 알아들었다는 얘기로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친명 공천 강행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뭐 이제는 예, 확고히 이제 믿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예, 뭐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한 거지 사실은 뭐 이제서야 알았겠습니까? 예. 이미 이제 알고는 다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번에 이제 굉장히 세과시도 많이 하고 지금 하더라고요. 지금 화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저 세과시가 과연 탈당을 위한 세과시인가?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당내 향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뭐 혹시 총선이 좀 이제 뭐 패배를 이제 하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든지 예. 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재건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예. 그때를 대비해서 세를 좀 이제 세 단속을 한다 그래야 될까요? 예, 예.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제 곧바로 사실은 탈당 선언도 하려면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었다. 근데 탈당하지 않고 저렇게 이제 세과시에 나선 것은 결국은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애들로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그런 이야기를 아마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뭐 감정 때문에 내가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여러 가지 지금 민주적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제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당에 남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발벗고 전현희 전 위원장을 도울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울 수도 있다. 자, 잠시 좀 짚고 가야 될 게 이제 방금 보신 그래픽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인데 그래픽에 전 인권위원장으로 잘못 나갔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맞습니다. 자, 이제 제3지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내일로, 그러니까 3일로 예정돼 있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출마 기자회견이 잠정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왔는데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서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긴급히 해야 할 일 어떤 일이라고 좀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 지금 탈당했거나 탈당을 준비 중인 분들하고 뭐 모종의 접촉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현재 그 새로운 미래 그 틀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그 어떤 연대 구조 그런 거를 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합류를 만약에 뭐 몇몇이 아니고 상당수 숫자가 이제 옮겨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정치적 지분하고도 좀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추가적인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돼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서른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만 예. 지금 무소속으로 갈지, 지금 새로운 미래에 들어갈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이제 뭐 민주연합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 형태도 지금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좀 이제 안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잡음으로 인해서 탈당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미래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이낙연 대표의 그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하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친문계들이 지금 상당히 정치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바로 지금 뛰쳐나갈 조짐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설사 놓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미래에 가겠다는 그러한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서른오원 같은 경우가 무소속으로 일단 남은 상태에서 좀 더 그치를 고민하겠다고 하니까 예, 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공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친문계 의원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 이 정치적 연대를 제의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해야만 뭔가 의미 있는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러한 정치적 설득을 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예.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분들하고 연대가 만약에 성사된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강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의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역구로 옮길 수 있다. 그 정도의 제안까지도 아마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자회견을 연기한 것으로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지역구가 바뀔 가능성까지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네,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오늘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대구 출마를 권유했는데 이 대표가 화성을 선택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그 젊은층이 많은 지역이라라는 젊은 거죠. 선거구.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향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할 만한 유권자 그룹이 많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거기 뭐 연령대도 젊지만 그쪽에 지역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반도체 클러스터 이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직업적 연관성 이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쪽으로 이제 그 상당히 좀 힘을 좀 싣고 있잖아요. 개혁신당 쪽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이제 전략적으로도 좀 맞는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선거 전략의 측면 또 본인의 어떤 그 핵심 지지 세대 이런 것을 고려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이제 원내 진입을 못하게 되면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지금 네. 예상도 있는데 네. 이번에 원내 입성 가능성에 대해서 차 교수님 좀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화성을에서 당선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성을 지역구가 그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예.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공천한 사람이 공영훈 전 그 현대자동차 사장이잖아요. 예. 뭐 이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경제 전문가라고 아는데요. 제가 일선 취재 기자할 때 같이 취재를 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논리력과 정치판을 읽어내는 나름대로 이 촉도 상당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만만찮은 아마 상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지금 공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2030에게 상당한 지금 소구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그런 이 시너지를 만약에 그 정치적인 효과를 낸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2030들이 아무래도 진보 쪽으로 지금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공영훈 후보하고 표를 나눌 경우에는 국민의힘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여기에 상당한 좀 이 뭐랄까요 인지도나 명망가 또 내지는 정치력을 갖고 있는 분을 공천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빅매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화성을 지역구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정치권 공천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